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컷오프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만 12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상태인데요. 4선, 최다선으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한참 못 뵀나요? 네, 선거 끝나고 한참 못 뵈다가 또 선거가 돌아오니까 뵙게 됐습니다. 원내대표 그때 한번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선 중진이신데요. 네. 당대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급 아니십니까? 전에 최연소로 뭐 한 거는 몇 번 해봤는데 네. 이번에 또 최다선이 뭘 최고위원 나오냐고 최다선 아니 최고위원 나온 중에 다선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긴 초재선 때 해보고 원회 때 해봤으니까 네. 최고위원 4선은 잘 안 하죠. 네, 대체로 그렇죠. 주로 당대표급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왜 최고위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지도부가 중요하니까요. 이번 지도부가 중요하고 이번 지도부 안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네. 뭐 이렇게 처음엔 별로 생각을 못했고 주변에 권유가 있고 나서도 아유 이게 뭐 주저를 오래 했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책임감과 네. 이제 향후 전국에 대한 제 나름의 판단. 네. 그러니까 향후 전국을 생각하면서 네. 저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1년이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시기에 지도부가 중요한데 지도부 안에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전국, 향후 정세를 어떻게 보시기에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오늘 아침 신문 지면에 김건희 게이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글쎄요. 저는 자폭할 거로 봐요. 자폭? 네. 예. 이 정권이 자폭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종식되는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뭐 하야도 있고 네. 뭐 내부 무슨 암살도 있었고 암살. 뭐 항쟁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우리가 새로 보는 창조적인 경로로 자폭?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무수한 자살골에 의한 자폭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서 보통은 몇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 차리자고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긴 독특하게 대통령과 그 주변이 아예 뭐 변화를 안 할 뿐더러 네. 통상 그러고 나면 여당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여당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고 이미 최악의 그냥 이전 투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네. 대통령이 사실상 어쨌든 그런 사실상 그런 전국 주도 능력은 이미 대통령이 상실했는데 여당의 전국 회복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전대인데 네. 이걸 보면 이미 그것이 이제 무너진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안에 사실상 이 여당의 어떤 국정 능력이 사라지는 시기가 오지 않나. 네. 사실상. 예. 굉장히 그거는 또 나라로 봐서는 어렵고 위중하고 국민들로서는 고통스럽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인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네. 참 어려운 국면이죠. 예.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게 되실 것이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내다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되는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 앞서 이제 하야도 있고 암살도 있고 항쟁도 있고 탄핵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멸의 길로 간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스스로 제가 물러나는 그걸 창조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창조적인 없고, 방법. 창조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가 어떤 나중에 볼 때 예. 아까 제가 들었던 예와 예. 그 중에 어떤 것이 될 거냐 이렇게 꼭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권력이라는 거는 그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은 힘이 없어지고 쥐고 있어도 국민의 지지가 사라지면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정치를 국회도 사실은 잘못하면 국회도 숫자가 많은 다수당인데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국민의 지지가 사라지면 예. 국민의 지지와 기대 이런 것으로 이제 살아남거나 버텨가는 건데 이게 이제 여당이라는 거는 그래도 저게 어떻게 좀 회복해서 뭘 해볼 수 있나 하는 기대라는 것이 조금 남으면 이렇게 될 텐데 저는 그것이 사라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번 전대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압축적인 예고편이어서 굉장히 급속한 쇠락의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급속한 쇠락의 길로 갈 거다. 전형적인 징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해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고 일단 일단 첫째 더 중요한 건 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기대가 없고 지지와 기대가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쪽에 좀 실리는 거는 소위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없다. 첫째. 그렇다고 해서 차기 권력에 대한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 이유의 첫째는 1등짜리 후보가 일단 없다. 없잖아요. 두 번째는 고만고만한데 자기네끼리 싸운다. 그렇죠. 근데 그 싸우는 양상이 극악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전체에서 하는 얘기 중에 국민의 뜻하고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재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그 싸움이 국민의 뜻대로 가자 이걸 갖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돼도 수습이 안 되는 국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력이 없고 그거를 수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근데 그걸 수습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 수습력이 없다라는 것을 거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세력이. 정말 어려운 국면이 온 거죠. 1년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시기를 길게 본 거죠, 사실. 사실상 1년은 길게 본 것이다. 그러면 짧으면 얼마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내분과 일종의 그쪽 입장에서는 절망감 내지는 열패감 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음 이런 것들이 휩쓸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취재하면 그 한동훈 캠프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되면 친윤계 몇은 손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정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망조가 들기 시작해서 무너지면은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 근데 지금 저 코스는 이미 책임감이라든가 국정이라든가 또 미래를 위한 단합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조직이나 정치 세력으로서의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나오든 또 싸울 거고 그냥 이미 수준은 막장으로 갔고 네. 막장에서 이제 지하로 가겠죠. 지하로 간다. 예,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참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원희룡 후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네. 때 이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생각과 언어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도 느닷없이 나타나서 백지화 선언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두 번에 걸친 토론회를 보면 참 네. 네. 또 뭐 운동권 논쟁도 하더라고요. 누가 더 그러니까 좌파냐 뭐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의 눈으로 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략 보면 이렇게 상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이라는 게 그 기본과 상식을 갖고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과 어법과 태도를 가지고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미 저는 전체로서 예. 대통령뿐만 아니 대통령은 이미 그렇게 됐고 예. 저 세력 전체가 예. 전체로서 이미 어떤 이 시대와 예. 미래와 또 정치라는 게 국민의 관심 있는 그런 걸 풀어가는 건데 그런 주류적 흐름에서는 이미 이탈을 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되든지 뭐 한동훈 후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보여요. 그 실제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떤 미국 분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한국 총선에 관심 있는 미국 한국 정치에 한국 정치에 네, 총선 끝난 후에 예, 예. 그때 뭐 저한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실 때 이거 총선 직후니까 한 2달 전 예, 얘기예요. 예. 2달 거의 이제 3달 돼가네요. 미국 정치인들인가요? 예, 뭐 그 관심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제일 큰 질문이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온다 만다 이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올 것 같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갑자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다 다음 당대표가. 근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결국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예. 예. 아주 흥미로운 댓글을 어제 봤는데 예. 어떤 야 저기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중 조금 더 정상에 가깝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댓글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워낙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일단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 안 차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고 나머지 분들은 그 윤 대통령과 똑같이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대단히 정신을 차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꼼수를 피자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지지층조차도 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가면 완전히 폭삭 망하겠구나 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봐야 더맨더머 아닙니까? 그게 그래봐야 똑같은 거기 예.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 뜻하고 전혀 아니 최혜병 특검을 예. 요리 피할까 조리 피할까 그 정도 싸움 차이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싫어해서 한동훈이 될 것 같고 근데 한동훈이 돼서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제가 그냥 그때 농반 진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웃고 말 일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심각한 점에서 겁니다.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가령 이재명 대표 출마 기자회견 때 국민연금 관련한 그러니까 연금 개혁 관련한 그 예를 들면서 대표가 이런 게 너무 황당했다. 네. 우리가 다
다 양보했는데 안 해버렸죠. 자기들이 연구개혁 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손을 들어버려서 이거 뭐지? 예. 이러고 또 하나는 협치 얘기를 하는데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협치를 하지. 예. 지난 이 정부 들어서고서 지금까지 여당이 뭘 하자고 할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하자고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다오. 그런 게 이게 없죠. 일체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뭘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것이 어차피 없는 건데 네. 이런 상태에서 2년을 오고 총선을 친 건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라도 뭐를 해가자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될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과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드렸던 말씀에 제일 붙여서 이번 뭐 우리 전당대회도 있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상황이 이럴 때에는 네.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준비를 조속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준비는 이렇게 그래서 집권 준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시대가 바뀌어야 되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더 이렇게 잘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네. 이게 그래도 믿고 기댈 세력이 있어야 하니까 네. 민주당조차도 넉넉히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어떻게 108석 여당을 설득할 것인가 그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변화의 시대에 예.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런 뭐 설득으로 될 일 같으면은 네. 이미 됐겠죠. 근데 이미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정당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 속에서의 원칙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 동시에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기가 오더라도 또 우리가 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빨리 갖춰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네. 우리도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저는 모르죠.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뭔가 뭐 하늘의 뜻이 있을지 네. 국민의 어떤 방식이 있을지 역사의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당은 네. 뭐 어떻게 변해가겠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도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급변 사태에 따른 그러니까 급변 사태에 따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저는 집권 꼭 뭐 그런 플랜을 거를 가동시켜서 전제한다기보다도요. 예. 그런 뭐 그걸 다 떠나서 예. 무조건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해야 지도부라고 된다. 봅니다. 오늘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경향신문 두 개 매체가 사설로도 기사로도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종부세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유예하거나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대안의 합의인데 결국엔 조세 정책을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 보수적으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재명 대표의 그날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답변은 확정적인 본인으로서도 확정적인 개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아시다시피 조세 정책과 관련한 입장의 정리는 과거에 여러 선거식이나 등등에서 조세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은 지도부의 성원이라 할지라도 네. 어떤 그 의견만으로 꼭 최종적인 당론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었고 또 그건 네. 원칙적으로 아닌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것이 금투세와 종부세는 조금 다른 네, 이제 네, 네. 사안인데 예. 하나는 주로 원칙과 시기의 문제에서 접근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종부세는 또 좀 다른 각도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다 떠나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었던 것 자체는 뭐 그냥 현실 사실이니까 네. 사실 그렇지만은 대안 특히나 종부세의 경우는 다른 대안을 떠나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은 세수라는 네. 그건 여야를 떠나서 세수라는 그 일종의 세수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본 한계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종부세는 지방이라는 또 그렇죠. 구조의 예.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또 그건 논의가 진전이 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전제하에서 예. 이런저런 논의가 있음을 아니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나도 고민해보고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근데 사실은 좀 얘기한다고 저는 보면 된다고. 시기상조론을 좀 펼치면서 사실상 금투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반대하니까 개미 투자자들. 근데 사실 이것도 어쨌든 그 거래세를 거두지 않는, 그러니까 완화하는 대신에 그래도 그 소득세를 좀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수익 자체가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굳이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의 접근인 건지.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에 있어서 금투세의 어떤 세제로서의 어떤 원칙적으로 필요성 여부라든가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됐을 때 실제로 피해받는 층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에 대한 서로의 어떤 논리적인 논점은 네.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런 논점이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계층에 포함되는 영역으로부터도 네. 이것이 전체에 예. 영향을 미쳐서 예. 결국 우회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논쟁의 지점은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시기의 문제로 이것이 이제 미뤄져 왔던 것이고 그 시기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책은 네. 우리 당론으로서 토론하고 또 정책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당론 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네. 이번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것이 예. 확정적인 예. 것이다.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정하는 정책 단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합의된 것을 뒤집어 엎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그리고 세제는요. 예. 저도 정책의장을 해봤고 네. 또 총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를 포함 대표급의 네. 지도부 인사들이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예. 기존의 당론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그것이 꼭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또 당연히 정리한 경우도 네. 있었고 물론 그렇게 해서 또 토론을 거쳐서 변화된 경우도 있었고 등등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세제에 관한 건요 이렇게 토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오늘 아침 재밌는 현상은 조중동은 일제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금투세, 종부세 완화 또는 유예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고 한겨레 경향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 대표 자신 출마한다면서 부자 감세부터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은 굳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거냐. 그리고 뭐 유리알 지갑들, 직장인들 또 뭐 담배세 이런 거 인상해가지고 돌려받게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예. 근데 다만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 이제 기존의 진보적 입장에서의 비판의 논점을 잡는다면은 이번 출마 선언문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야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어떤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나도 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것부터도 다 그것도 비판의 있었죠.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래와 정책 제가 그 출마 선언문 자체를 같이 의논을 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잡은 일단 취지와 의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의의가 네.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아까 세소의 문제와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 구상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꼭 맞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기했던 주요한 일종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기본사회라든가 또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꼭 전통적인 의미의 분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거든요. 어차피 새로운 방식의 큰 틀의 이 어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이 에너지 전환 시대라든가 어떤 이 지식 문명, 인공 문명 시대로 가는 이 상황에서의 새로운 전환적인 성장의 길을 찾으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사회라든가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수단 자체가 꼭 분배 정책과 조세 정책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맥락 같습니다. 예컨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소득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우상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처럼 막 포퓰리즘식으로 뭐 다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뭐 분배를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오 시장 경우는 제가 우연히 오늘 어떤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한두 가지 얘기를 딱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 양반은 근본적인 생각에 구시대성을 잘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본 기사는 아마 태극기 관련한 기사에서 태극기를 뭐 했는데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고 했다가 결국 그거를 접으면서 근데 투표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애매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상급식 또는 급식 어떤 교육 급식을 반대했던 그 일종의 꼰대적 사고 이것이 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 인터뷰로 책상을 치면서 뭐 기본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막 했다고 하면서 안심소득 얘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그거는 맥락을 모르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그 정책의 수혜자가 보편적이냐 또는 부분적이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철의 원칙으로 모든 정책은 보편이어야 된다. 모든 정책은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지혜로운 정책가 중에. 오히려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처럼 어떻게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재원과 세수가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파해낼 것인가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 옛날 프레임이죠. 보편이나 선별이나 그걸 갖고서 그 기본사회 정책들과 왜냐하면 기본사회에서 제기하는 정책들도 다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그것도 제가 같이 이렇게 제안한 것들도 있는데 무조건 보편주의가 다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보편, 어떤 거는 선별, 어떤 거는 콤비네이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편과 선별로 해가지고 기본사회 정책과 안심소득 정책에 대비하면서 그거를 강조해서 좀 후지다. 너무 좀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외교 노선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이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귀국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앞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근데 지금 뭐 나토도 미국도 다 한 발씩 발을 빼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내겠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얘기를 딱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실제로 외교와 안보 문제가 그 자체가 뭐 삶의 문제고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정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과 집권 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을 갖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거기에 무게를 싣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거쳐서 저희가 충원된 역량 중에 과거에 비해서 외교 안보 쪽 역량이 기존에도 뭐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남북 미중 대화가 좀 필요하다라거나 러시아나 중국과 관련된 외교의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제 한미일 네. 안보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급기야 뭐 IP4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실상 아시아판 쿼드 같은 거를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런 미국이 또 압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까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외적인 상황 뭐로 봐서도 우리의 경제적 필요, 우리의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네. 실제 국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원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해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대화의 끈들을 살리고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인 거죠. 뭐 네. 가령 남북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맞습니다. 교전 상대국 사이에도 또는 적대국 간에도 유사시에 이렇게 오판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한라인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노력 자체를 타부시하는 수준으로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타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균형적인 관계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우리의 어떤 파트너이자 동맹인 미국 자체에 있어서도 미국 정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회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당의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에 양면에 다 대비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 시야와 균형 감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어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끈을 다 살려놓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지금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또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지도부가 어쨌든 무조건 집권을 좀 준비하는 탄탄한 그리고 조밀한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저 이재명 대표 발표할 때 보니까 뭐 굉장히 한 2시간 정도 발표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은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제일 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의 국민적 요구라든가 관심은 이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많이 가 있는데 그건 네. 뭐 당연한 것이고 또 야당도 그것에 국민과 함께 대안을 내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이게 참 마치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와 비견하에 보면 네. 그렇지만 이걸 잘 돌파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놓치진 맙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희망을 이렇게 청사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래도 청사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정치란 이 고민과 책임감이 사실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많이 나눴고 예. 그래서
그 출마 선언에는 일단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싶어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당으로 가자는 얘기를 담은 것이고 이것 대표의 출마 선언의 취지가 그렇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렇게 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와서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나 최고위원 출마에 관한 말씀을 별로 이제 못 드려서 그걸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 불확실한 정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책임은 네. 현 상태에서 이 정권과 철저하게 싸워나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잘 반영하고 받드는 것이 하나. 네. 그 하나의 트랙과 함께 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대체 세력으로서 우리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또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것 하나. 이 두 개가 반드시 네. 동시병행적으로 굉장히 전속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집권 준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지도부에 있어서 그 집권 준비가 핵심 과제라고 보는 네. 것이고 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 외에 네. 구성될 지도부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 그 총대를 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여하려고 네.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과제 중에 핵심은 첫째는 당. 네. 어쨌든 당이 단단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기존에 제기하고 했던 당원 주권의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정책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 제가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 내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정책 협약이라는 거는 시대가 변해버려서 예. 정책을 구사하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식 자체가 새로운 어떤 사회협약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네. 시대 흐름에도 맞고 앞으로 닥칠 여러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 예비 내각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는 일종의 우리가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해서 선거를 이겨냈는데요. 시스템 국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승리를 해봤고 다시 네 번째 민주정부를 준비하면서 네. 시스템 국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 최대한도로 실력에 입각한 다양한 인재들을 미리미리 모아내고 체계화해서 풀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야말로 실력주의와 적소적재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것이 앞으로 당 운영에서도 미리 예고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력을 그냥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뭐 영입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의 발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네. 하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 세 가지가 집권 준비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제가 집권 플랜 본부라고 표현한 것이고 네. 최고위원이 된다면 일종의 집권 플랜 본부장을 맡아서 자임하겠다. 사실 쉬운 말로 한다면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본부를 일찍 만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 준비본부장을 하겠습니다라는 예. 뜻으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것을 이 지도부가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네. 뜻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국에서 전국에 대한 진단과 지금 당의 과제는 저는 불가측한 예측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전국에 대비하면서 우리는 정권과 국민의 뜻에 따라 싸우면서 그 싸움이 성과도 내고 또 국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것이 쭉 전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비를 아주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 일을 하겠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를 일기 촛불 정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개혁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또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민주당에 모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가 뭐냐라는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다음에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정치적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혁의 성과가 과실이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개혁의 과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 정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대 정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당원 주권, 정책 협약, 그다음에 예비내각적 인재라는 걸로 풀어본다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이 한편으로는 당원 주권 또는 어떤 국민 주권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게 기존 정치를 하던 예를 들어 제가 그걸 상당히 강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만 어렵습니다. 적응이. 당장 내일 모레 예비 경선도요. 당원 50% 이제 중앙위원 50%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참 이게 진짜 네. 과연 통과는 될지. 아유, 통과가 되시겠죠. 아니 그런 것이 다 사실은 알 수가 없고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근데 그것이 당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만으로. 국민과 교감해야 되고 국민과의 싱크로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국민 네. 주권. 당원 주권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책 협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저는 생각한 거고요. 끝으로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우리 내부의 세력을 최대한도로 실력 인사.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끌고 가면서 가야 된다. 예. 우리가 과거에 3번의 정부를 이루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때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네. 어쩔 때는 그 중에서 소그룹만 가지고 전체의 인적 풀을 잘 못 쓴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들을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예. 중심을 잡고 시대 정신에 맞춰 나가면서 네. 우리 내부의 여러 인력들을 네. 실력주의에 입각해서 크게 써는 그 틀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 정책 협약에서 말이죠. 실력도 중요한데 가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와 어떤 노선을 가진 그럼요. 사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럼요. 그리고 그 섀도우 캐비넷에 그냥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노선을 정치 철학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 앞에 당원 주권과 예. 국민 주권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협약 이런 것에 사실 그런 시대 정신의 네. 가치가 녹여나는 거겠죠. 예, 근데 예. 그런 가치를 또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 정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많이 도태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대목이 굉장히 말은 거창한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서운함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제 뭐 방송법 문제도 그렇고 네. 그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 다 처리를 했더라면 특히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도 해놨더라면 그랬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냐. 저희가 이제 3번의 정부를 거쳐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권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나 정치권 내에서 볼 때나 주류라고 보기 어려웠죠. 네. 소수파였죠. 그렇지만 그거를 각종의 연합 정치를 통하고 그 대통령 자체가 국정을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끌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네. 어쨌든 풀어내고 성과를 일정하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 우리가 국회 다수를 점했던 적이 크게 보면은 두 번이죠. 참여정부 때도 있었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정부 때는 돌이켜 보면은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달려나갔는데 그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이 이 정교하지 못했거나 네. 속도 조절을 못했거나 전략이 미스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그냥 받았죠. 숫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막 총 쏘고 하려다가 그냥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역공당하거나. 정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비하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숫자는 많은데 네. 도대체 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겪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라는 요구도 있고 내부의 어떤 책임감도 있으면서 속도감과 타격감은 생겼죠.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하는 것은 저는 하나는
그것에 있어서의 완성도 또 그것이 다 가치에 맞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짜여져 있느냐.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시대를 바꿔가는 청사진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서 큰 청사진 하에서의 정책들이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네. 그런 숙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정책들을 포함한 것들을 걸러보는 시간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당과 정책과 인력을 1년 내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딱 1년밖에 없다고 스스로 설정해 놓고 다 짚어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많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8분이나 넘어버렸네요. 원래 40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 출마하시니까요. 네. 지금 뭐 쭉 설명 왜 최고위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시청자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제 젊은 시절 다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새 그런 책임감을 가질 상황이 돼버렸죠. 저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초선 때 예. 그 양복 바지에 하얀 운동하신 거 막 뛰어다니시는 봤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주로 해온 일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고 또 큰 선거를 치르고 또 승리를 이끌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역 중에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중심부에서 직접 이끌고 치러본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근 20년 정도 바닥에서 기면서 좀 정신을 차렸잖아요. 이게 뭐 정신 차리기 뭐 딴 게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정치가 전략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원칙과 가치가 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이게 당원 주권의 흐름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사실 아무도 안 할 때 했거나 네, 예. 또는 뭐 지난 총선 전에 뭐 신당 논의가 있을 때 사쿠라 때리거나 또 뭐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거 협잡이다 이렇게 정리라 다 매번 그 상당히 다들 얘기하기 참 꺼려할 때 그냥 나서서 예. 제가 평소에 말을 막 살벌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말씀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다 매번 거의 이렇게 좀 정리를 한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당인으로서 전체 당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받아왔는데 제가 가끔 요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네. 당에서 해오신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저는 예.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정권 잡기 전부터 첫 우리의 승리인 조순시장 선거를 이길 때부터 같이 이해찬 네. 대표님하고 팀을 이뤄서 쭉 선거를 지금까지 많이 치러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이번 선거까지도 그렇게 모시고 치렀는데 여러 번 최근에 선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그만 불러. 예. 또 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또 청하고 모시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말씀을 딴 때보다 많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종종 본인을 내가 판단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네. 속에서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당내에서 반의 반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국면에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중에 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총대 맬 사람이 실제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 잠깐 뵀는데 옛날 생각하면 민주당 엄청 발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비 내는 사람들이 1년에 240억이 되고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 옛날에 88년 민주당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단단하고 네. 예,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의원님 같은 분들의 노력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 이런 이해찬 생각이 대표 같은 분의 마음이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과 정부를 쭉 만들어내고 그걸 받들고 섬기고 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당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로 그렇게 사고하고 훈련되고 또 그런 전체판을 좀 끌어본 사람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아니, 당의 전략가들이 있죠. 저도 예. 이제 일종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습니다. 성장해온 예, 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런 중에 이 시기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께서 출연하셨는데요. 교섭단체 네. 열석으로 낮추는 문제, 네. 친구분이셔서 네.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답변을 못 들었다. 저한테? 예. 친구분이시라면서요. 동기? 아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요. 예. 네. 지나가다 얘기한 건가? 네. 네. 교섭단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 문제는 사실은 제가 한번 본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선 때 갑자기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상황실장으로서 쭉 당에서 온 자료를 쭉 보고 네. 읽다가 제가 원래 생각하고 당에서 정리되어 있던 한 서너 가지의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어허. 그 뒤에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이렇게 딱 정리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 그 중에 하나로 잠깐 언급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시더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민감하고 미묘하고 현실적인 관심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사실은 그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하고 연구해 갈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은 했죠. 그래서 네. 그날 이후로 사실은 얘기를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더구나 열석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거를 발의를 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의원님 국회에서 봤을 때 네. 그 얘기를 한번 그때 저간의 사정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행 그냥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게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때도 무슨 어떻게 딱 낮추겠다라든가 아니면 더구나 열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언급되어서 저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이걸 조금 이렇게 그 강도를 낮춰서 네. 정리를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이미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후에 논의를 해갈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55분이나 네, 지나버렸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